저는 교직에 약 50년 종사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직 종사는 10년 정도는 초기에 중등학교 교사 영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30년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교육원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총 10권 정도 책을 썼고,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만 20세였습니다. 특별하게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대학생들이 다 겪는 일반적인 저항, 거기에 또 앞장서서 뭘 했다기보다는 좀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한 글도 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구는 야성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즉 야당 기질이 강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의 매일신문, 그 당시에는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야당 기질이 강해서 서울의 동아일보라든지 이 조선일보보다 오히려 더 야성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뚝한 그 언론이 최석채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매일신문의 주필로 계셨는데, 자유당의 그 독재 여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아주 강한 한글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구에서 4.19가 촉발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8은 1960년 2월 28일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수업하는 날에 강제 동원을 시켰습니다. 어떤 강제 동원을 시켰냐면은 정치가들이 와서 하는 행사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뭔가 바깥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인솔 교사도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은 싫어서, 그게 2월 28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봄방학입니다. 이제 거의 학년 말에 한 일주일 정도 쉬는 봄방학 기간을 그렇게 동원을 하니까 학생들이 반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생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도 되느냐, 그게 이제 2.28입니다. 대구에서 마산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약 20일 정도 시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산의 데모가 서울로 오게 된 것은 4월 오기까지 또 한 20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대학생들은 그 당시에 4월부터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니까 자연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있고 단체 행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이제 서울 전체가 대학생들이 조직적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위 4.19 하는 것은 4월 18일부터 19일, 거기에 19일이 정점을 이루고 그 뒤에 일주일 정도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28에서 더 확대된 것은 마산에서 일어났던
역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규모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사망자가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산상고에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그 시체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일주일 정도 좀 있다가 나중에 바다에서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체가 떠오른 것을 보니까 최루탄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 떠오르자 거기에 마산 시민들이 붕괴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데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로 얼마 붙은 것이 4.19 혁명인데, 이제 그때는 왜 그랬냐면 대학생들은 4월 달부터 개학을 했고 중고등학생들은 1년 내 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가 대학생들이 개학하고 신학기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확산되어서 서울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능일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걸 강제 진압하느냐 아니면은 독재 정권이 이제 그 이상 더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느냐.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학생들을 강제 진압하지 마라.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결기 있게 싸우는 그 나라는 장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야 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도 좀 허질 때가 됐고 이런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자꾸 충동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 집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의 장막을 만든 인물이 이기붕이라는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인이 좀 문제였습니다. 박마리아라는 부인이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여러 모든 그 정치에도 관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강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부인 프란체스카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양자를 주게 됨으로써 더욱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박마리아 여사는 정치 모든 사회 모든 면에 간섭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원한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19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하게 됨으로써 이제 통제불능의 정권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모두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마무리했냐면은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 대통령의 또 양자이기도 한 이강석이 권총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전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권총 집단 자살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초기에는 좀 받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야당이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는 자연 발생적이었지 누가 충동질 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일어난 데모가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그 야당, 그 당시에 야당도 그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른 당이 없습니다. 자유당이라는 것은 거의 몰락하고 당이 없으니까 거의 일당 독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 그 뜻대로 뭘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19가 일어나고 5.16까지 13개월입니다. 13개월인데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그 과도기가 3개월 빼면 민주당은 겨우 9개월밖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군사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것을 보면은 그게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가 그 9개월 유지되다가 국민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과거 자유당 시대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구관이 명관이었다 하는 말이 집권하고 6개월도 안 돼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정부가 단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모처럼 이제 여당이 되니까 정말 민주적으로 하자.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가장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처럼 하자. 이렇게 해서 양당제가 아닌 양원제를 채택했습니다. 양원제라는 것은 참의원, 민의원 해서 국회를 2개 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중심제로 하니까 너무 독재로 하게 된다. 그래서 독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각 책임제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 국회를 양원제,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됨으로써 종전과는 전혀 다른 그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내 선거, 참의원 선거, 민의원 선거, 1년 내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도 쉽게 통과되는 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민의원에 하나 통과되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참의원에 가게 되면 걸려가지고 이거는 나라가 국정이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각 책임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실권이 없고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존재이고 국무총리가 맡게 되었는데 국무총리도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장면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우유부단해서 결단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매일 국회 근처 그 다음에 관공서에는 일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데모 그래서 결국은 데모공화국이다.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고 나라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차라리 자유당 독재였더라도 그때는 뭔가 이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도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한 거기에 대한 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2학년 때부터 3학년 2년 동안 학교에 가서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면은 늘 데모, 그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시내 데모하러 나가자고 하면은 열지어 가다가, 그 나중에는 시민들이 보고, 저 대학생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저게 무슨 꼴이냐. 그때 대학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학이라는 것을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우골 하면 소, 뿔, 탑. 그거는 이제 어디서 따온 것이냐면, 서양에서 대학을 아이보리 타워 해가지고 상아탑이라고. 상아탑 하면 아주 고귀한 그런 탑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시골에 농사 지어서 대학을 등록금을 떼려면 소를 파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데모질하고, 그래서 그걸 비꼬아서 우골탑이라고 해서 대학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이 행정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 그래서 민심이 9개월 동안에 민심이 흉흉해서, 이러다가는 무슨 일 나겠다. 일 난다 하는 게 뭐냐. 북한에서 이럴 때 쳐들어오면 무슨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 정부를 세웠으니까 뭐든지 요구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해서 학생들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이 정치가에게 통일을 맡길 수가 없다. 통일은 학생들이 한번 중심이 되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남북 학생 회담을 열겠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 남한 대표가 모여서 통일을 얘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 정부에서도 뭐 임수경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 북한에 가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한 그보다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에 안 되겠다. 학생들이 뭘 안다고, 정부가 있는데 이렇게 대치되어서 있는데 6.25 사변 나고 얼마 되었다고 벌써 저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바로 대학을 점령하고 뭐 정권을 빼앗은 그런 것이 됐죠.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물론 뭐 군대가 나서는 걸 선뜻 반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누가 길들일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군이 나오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거의 뭐 실권이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늘 해도 대통령의 말은 들은 동만도. 이렇게 됐는데 군사혁명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랬잖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좀 반공의식이 강하고 군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북한하고 대치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천지 모르고 저렇게 하니 결국은 이 나라 뺏긴다. 그렇게 해서
요즘 우리 보면은 안보관이 없이 그냥 통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 학생들도 철없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반 시민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죠. 몰랐는데 그 후에 이제 역사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정보 전문가들이 역사에 그 밝혀둔 걸 보면은, 남한은 그 1인당 국민소득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그게 3대1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건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둔 것이 중앙정보부라는 그 정보기관이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그 경제력 차이를 비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보다 앞설 수 있었냐면은, 북한은 지하자원이 남한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공급은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압록강의 그 수풍댐,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100만 킬로와트라고 그래 들었는데, 그게 북한에서 약 70, 80%를 소모하고, 남으면은 겨우 그 남한에 전해줬는데, 남한에 전해왔다 해봐야 수도권하고 큰 도시에 전해오는 것 같고, 많은 공장을 돌릴 만한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경제 차이는, 공업이 일어나야 경제가 있는데 공업이 남한에는 아주 취약했습니다. 북한에는 공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 약 3대1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이 나와서 되나, 그래 뭐 우리 학생은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군사혁명은 나쁜 거다, 좀 이런 머릿속에 기본 생각이 있어서 반항 정신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 무정부 상태, 이걸 어떻게 진압시키기 위해서는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군사 정권으로 가서 나중에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민들로 봐서는 이미 군이 잡았으니까, 군이 한번 젊은 혈기로 청렴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그 후에 결국은 군이 좀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은, 그러면서도 그 군사 정권이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대부분이 갖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 텀, 4년 정도 해서 안정시켜 놓고 나서는 민정이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선거를 통해서 이기고 몇 번을 이제 재선 3선까지 갈 때에 반발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묻힌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력이 눈에 보이게 좋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희들이 초기에 20대 때에 처음 교사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교사라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직장이 없었으면, 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은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도 교직자가 제일 안정되고 또 대우받고 해서 굉장히 그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교회에 갑자기 교사 기근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전부 기업이 생기니까 학교 교사보다는 대우도 좋고, 또 대개 그때는 여자 직업이 거의 없었으니까 남자들은 그 꼬리타분한 교직보다는 좀 창의성 있고 하는 그 기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은 없고, 남자가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선생질을 하고 있나, 이런 말, 자조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뒤에 사람을 데려오는데, 저희들도 교실이 텅 비어 있고 하게 될 때에 주변에 자격이 웬만큼만 있어도 데려왔습니다. 자격 좀 모자라도 또 대충 연수해가지고 주고, 이런 때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약 10년간은 눈부신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잘 몰랐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경제 발전이 말할 수 없게 빠르게 발전했는 것, 그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석채 선생님에 대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테러도 당하고 또 구속되고 그렇게 해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언론소의 제1인자로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세계적인 언론소 50인을 뽑는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구 매일신문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구가 언론의 자유의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라고 하고, 지금도 그 매일신문의 그 입구에 보면은 최석채 선생의 동상을 새겨놓고, 또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도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대구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가를 빼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또 최석채 선생, 올고든 생각.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또 언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론이 공정 보도를 하면은 국민은 빛 속에 살 수 있고, 언론이 권력에 아부하면은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결국은 최석채 선생의 그 생각이나 또 김수환, 추기경의 생각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구에는 언론 성지다. 대구 매일신문이 요즘에 와서 그걸 못한 데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서울에 있는 중앙지와 비교도 못하지만, 대구 시내 있는 다른 것도 종소도시에 있는 그 보통 신문 그 정도의 위상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탄핵 사태가 빚어지고 탄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때 국회 주변에는 그 좌파들 촛불 세력들이 완전히 이 의사당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가운데 그 탄핵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이거는 부결 안 되겠나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왔는데 서울에 그걸 이제 나는 축하하고 참 자랑으로 이걸 알리려고 왔는데 대구에서 서울 KTX 타고 내려서 광화문에 딱 내리는 순간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보도가 탁 나오는데 탄핵이 가결됐다. 가결된 것도 상당히 표차가 심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반 정도가 또 탄핵에 찬성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그 쓸쓸한 심정을 달리기 위해서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예기치 않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촛불 세력들은 이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흩어지고 그 일반 시민들이 3355 모여들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였을까? 그래 가서 이 사람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전부 이래 나라가 이랬으나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나라에 대한 걱정,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구나.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모인 사람들이 저 정도이면 그래도 또 이거 불씨를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찍고 또 기자 아니면서도 취재하듯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모여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걸 모여있는 군중을 사진을 찍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 군데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뭐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 몇 군데, 그 다음에 또 대구에 몇 군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데도 그걸 보도하는 데도 없고 일종의 제보인 셈인데, 독자의 제보인 셈인데 이렇게 묵살을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만만한 게 대구 매일신문인데 일평생 동안 소년 시절부터 매일신문에 어떤 때는 그 가두 판매 그걸 해보기도 하고 매일신문에 글도 내본 적이 있고 매일신문에 한 번도 매일신문을 끊어본 적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매일신문의 신부 사장님이 신부입니다. 그 신부님이 제가 다녔던 성당에 내가 40대일 때 그분은 20대 이래 있었으면서 스스럼없이 지내고 그분이 매일신문 사장으로 가게 될 때에 정말 잘 됐다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신문 사장과 또 거기에 있는 중요한 분들에게 이런 그 표정을 시민들의 표정을 좀 보도해달라고 했는데 완전 묵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신문은 죽었다. 이게 뭐 언론이라 할 것도 없다.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퇴보할 수 있느냐.
60년 가까이 됐는데 50, 6, 7년 만에 신문이 뒷걸음쳐도 여간 뒷걸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회교육원에 와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신문사에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묵살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 이건 이제 단일 그 신문사가 편집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딘가 저 위에서 지령이라 할까 가이드라인 내려오는 대로 보도하는 북한식 언론기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일찍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그 당시에 그게 우리 한 100명 가까운 대구의 시인녀들을 이끌고 가서 신문사에 가서 앞에서 규탄하고 그 다음에 본 건물에 들어가서 그 항의문을 전달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장도 피하고 없고 편집국장도 피하고 없고 없어요. 그래서 편집국에 들어가니까 그때 직원이 한 5, 60명이 전부 책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기사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같이 따라간 그 시인녀들은 그 중에 여성분들도 있었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항의를 강하게 합니다. 저는 나중에 겁이 나서 그만 대충 하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데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그분들은 이 지팡이를 갖고 온 걸 책상을 탕탕 치면서 그 편집국 직원들에게 이 빨갱이 놈들아 너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걸 모르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를 다 주는데도 보도 안 하고 여 앉아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가 무슨 소설 쓴다고 있다고 했나고 고함고함질도 항의를 못합니다. 항의 못하고 소동만 일으키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항의문 속에 제가 했는 말은 언론의 대행정 보도 행위에 대해서 규탄한다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민들의 집단 최면이라는 말을 3번 썼습니다. 국민을 집단 최면에 빠뜨린 게 바로 언론이다. 거짓 보도를 해가지고 그 라디오, 텔레비, 그 다음에 신문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다. 이걸 갖고 대통령 쫓아내고 사회를 정부 완전히 그 정권을 빼앗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날 우리는 나오면서 그 다음날 그걸 우리가 항의하러 간 것을 보도해달라 했습니다. 언론에 해놨는데 보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딱 하루 어떻게 나왔냐면 태극기 부대 동원 그 다음에 촛불 부대 동원 요거를 비교를 딱 내는데 하루에 수를 촛불이 많다는 것으로 사진도 내고 간단하게 그게 12월 9일이 탄핵이 되고 12월 15일 날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이고 끝이고 자기들이 반응이 전부였어. 그 뒤로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보면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그 소스 그걸 갖고 각 언론사에서는 거의 그대로 약간씩 그랬어요. 이거는 북한식 언론과 마찬가지 별 다름이 없다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한두 가지라야 말을 하지. 예를 들면 하나만, 그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탄핵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아끼는, 제가 옛날 30대 초에 경북고등에 있을 때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제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을, 불우한 환경을 딛고 착하게 또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마지막을 장식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모처럼 이런 사람이 빛을 보겠다. 빛을 본다는 말은 청렴결백하고 나라에 기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아무리 해도 미담밖에 없구나,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 보도가 있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니까 정치면 하나가 완전히 김재수를 인격 살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알거든요. 이게 100% 거짓말이다.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최근까지도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집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그 농협에 그 융자를 내가 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8살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혼하고 생모는 따로 가서 남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참 말은 안 했어요. 구박도 안 받았겠습니다. 그런인데 이거를 자기 계모가 사실은 엄마죠. 이 사람은 또 외국에 가서 생활 장기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모들을 가까이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생모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생모, 이미 50년 전에 남이 됐는 그 생모가 혼자 살면서 그 의료 혜택을 자연 의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뭐 차상인가 뭐 용어가 있더라만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를 신문 기자들이 캐내어서 장관을 명색이 장관하고 있는 놈이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서 이런 국가 혜택을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있는 대로 했으면은 참 캐도 칭찬받을 밖에 아닌 일을 이렇게 왜곡 보도하게 됨으로써 그것만 읽으면 참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것도 실제로는 몇 프로를 빌려야 되는데 몇 프로 이거 숫자를 완전히 조작해버렸어요. 조작해서 직권을 이용해서 이게 뭐 큰 이득을 보았다. 이게 그 뒤에 완전히 이 정치가들도 자기들이 나중에 다 조사해보면 이거는 전부 오보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보라고 드러났으면 오보라고 자기들이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주류 신문에 가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사람 하나 인격살인 해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변명이 이랬습니다. 교수님, 모든 신문이 똑같이 하는데, 모든 언론이 똑같이 하는데 거짓말을 우리 어떻게 입을 맞춰 할 수 있습니까? 입을 맞춰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참 그냥 두었으면은 아마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좀 마음을 추스려서 또 저 사람들이 나쁘지만은 저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서는 안 되겠다. 가서 큰절하고 살려달라 해라. 그랬습니다. 빌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결국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빌어서 겨우 장관 뭐 한 6개월 했는가. 그게 뭐 비일비재 뭐 그 뒤에 뭐 탄핵 때는 그 10배, 100배 되는 것이 있었고. 정치 지금 나이 80대 된 사람이 정치 어디에 줄 서가지고 제 덕 볼 일이 뭐 있습니까? 하도 나라가 불안해가니 이제 좀 사람 같은 사람, 양심을 가진 사람, 투지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정치 이걸 바로잡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는데 열심히 거의 2년 이상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니까 누가 결기가 있고 누가 그 국민들 바닥 민심을 대변하고 있고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 보도라면은 뭐 한없이 많지만 그 당시에 그 촛불 시위 이것의 정당성 너무나 그 정정당당하고 당연히 해야 할 정의의 세력인 것처럼 바로 보도하고 그걸 근거로 삼은 것이 WPC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를 그 자체가 이제 뭐 거의 알 만큼 될 정도로 가짜 이게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닌 것을 증거로 하고 정작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은 무시하고 이게 뭐 대표적이죠. 그 외에 사소한 거 뭐 일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것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는 것도 전부 잘한다고 거짓말 왜곡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질릴 정도가 됐죠. 네, 좋습니다. 고라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을 길들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장기간 동안 쓰레기 언론에 대해서 익숙해져 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진다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도 가보면 음식 먹으면서도 계속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은 묶여 들어가는 사람 뭘 봐야 합니다. 수갑 차고 있는 사람, 수갑 찰 일도 아닌 사람,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뭔가 열심히 했는 사람들을 이 정부와 그 입맛이 안 맞고 이 정부에게 위협이 된다 해서 전부 감옥에 가두고 자 이걸 그 자체도 잘못한 것이지만 언론들이 이걸 계속 보도를 합니다. 은행에 가도 이걸 봐야 하고 음식점에 가도 그걸 봐야 하고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에 있는 저 TV 이것도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럼 그 중에도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이 비판적인 거 있으면 비판적인 것은 안 틉니다. 전부 나라에서 홍보용으로 만드는 그것만 자꾸 틉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나라에서 지령이다. 바로
국민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겁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영업소들마다 그런 압력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좀 많이 깨어났습니다.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당하고, 이제는 속은 데 대한 분함을 이제 좀 갚는다 할까, 또 이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지 돈 주고 음식 먹으면서 뭐 때문에 보고 싶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는 것, 그걸 길들이는 거 간단하다고 봅니다. 내 이런 집에 계속 일을 끝으면 돈 주고 기분 나쁜 음식 먹을 것 같으면 이 집에 안 온다. 두 번만 해보십시오. 고치지. 그런데 그게 국민들은 자꾸 적응에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 소위 쓰레기 언론들과 더불어 살아온 것이 거의 2년 반 이렇게 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을 하기보다 적응해 들어간 그게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기존 언론을 무시하고 여기에 의존해서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쓰레기 언론, 가짜 언론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길들이려면은 결국은 뭐 절독한다든지 혹은 무슨 TV 뭐를 안 본다든지 이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대한 언론, 그 정규 언론은 못 믿으니까 우리는 참 언론은 요즘 많은 SNS 그 언론이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물론 여기도 좌우가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분이 되니까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 그게 균형이 잡혀서 뭐가 되지만, 완전히 조작 일변도로 가는 정규 언론은 우리가 망하게 한다 할까, 다시 힘 못 펴게 하는 것은 SNS 쪽에 아직까지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배워서라도 SNS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해외에서도 결국은 이 국가 정책이 잘못 갔을 때는 민중혁명이라 할까, 그런 방법으로 언론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때가 참 좋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속고 몇 번 속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라고 하는, 뭐 최근에 이 책이, 좌파 책이 이제는 잘 안 먹혀 들어가고 그 보수층을 대변하는 그런 서적이 요새 훨씬 더 매기가 있고 잘 인기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속았다, 이제는 참된 것을 찾기 위한 정보원을 갈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방향으로 해서 언론을 길들이면 좋겠습니다.